네, 여기서는 코일의 인덕턴스의 특성과 유도성 리액턴스, 즉 E-파이 FL 이것으로 표현되는 XL과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앞서 간단히 관련된 그 배경 지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 및 교류에서 인덕턴스가 어떤 미치는 영향을 관찰합니다. 즉 코일이라고 하는 것,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코일이죠. 코일. 코일은 이제 도체를 이렇게 에, 감아서 만든 게 이제 코일인데,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이 부근에 그 자장이 형성이 되죠. 자장이 형성되고 그것이 일정한 그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되면 그 주위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즉 코일에 그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장이 형성되고 그것이 어떤 그 교류 전압이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 또한 주파수에 따라서 그 전류의 흐름을 어떤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면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유도성 리액턴스,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XL을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주파수가 커지면 이 XL이 커지는 것도 확인을 실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에서 기본적인 소자를 보면 저항이라는 소자가 있고, 그리고 코일이라는 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과 XL과 XC 다 단위는 오음으로 표현이 되지만 역할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일에 의한 역할, 코일에 그 걸리는 코일의 역할을 하는 게 유도성 리액턴스. 다시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코일 저항이죠. 그래서 코일 저항은 오음으로 표현되고 E-파이 FL, 즉 F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죠. 교류 주파수, 고립방향 주파수. L은 헨리로 표현되어 있는 코일 값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즉 L을 고정으로 했을 때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XL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XL이 결국은 혈류에 흐르는 어떤 그 전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압, RL 직렬 회로가 되는데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보통 우리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만 있는 소자에서는 교류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제 흐르는 전류는 동위상의 진폭만 다르게 되는데, 코일인 경우에는 전압을 앞서가게 합니다. 전압을 전류보다 앞서가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의 위상차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 코일만 했을 때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이제 앞서가지만 그 코일 자체값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코일은 결국 도선을 감아서 만들기 때문에 도선이 갖는 내부 저항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로 저항을 갖는 코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따라서 어, 그 R과 코일만 있다 하더라도 R과 그 다음에 코일 값이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회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 우리가 위상 값이 결정이 됩니다. 세타는. 예.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인덕턴스 L은 전류의 변화에 역작용을 해서 전압이 유기가 되고 단위는 헨리가 됩니다. 그래서 1헨리, 또 10의 마이너스 헨리를 미리 헨리, 또 10의 마이너스 6승 헨리를 마이너스
그 마이크로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기전력을 일으키는 인덕턴스의 능력을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캐패시터는 캐패시티브,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러는데, 코일인 경우에는 전류의 커지고 작아지고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위는 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일만 있다고 순수한 코일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회로인데 뭐 대략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전압이죠. 전압이고 전류고 따라서 90도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축이 이렇게 결정이 되기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압이 먼저 접지에 닿고 그 다음에 전류가 닿는데 계속 그런 식의 2분의 파이만큼 전압이 앞서가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코일 저항을 고려하고 또 외부 저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R과 L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전압과 흐르는 전류와 코일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비교한 건데, 표로 그린 건데,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전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옆으로 왔는데, 이게 전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피크가 되는 거죠. 아, 여긴 세타죠, 세타. 예,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만큼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RL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L만 있을 때는 90도 앞서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L과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XL은 2파이 FL 즉 주파수가 커질수록 또 코일 값이 커질수록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코일을 우리가 일정하게 보면 이게 주파수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이런 형태로 주파수가 커지면 같이 비례하는 형태가 되죠. XL은. 그래서 주파수가 작을 때보다 주파수가 클 때 더 커다란 XL 값을 갖는다.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저항 성분을 가지며 직류 전류는 인덕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류는 일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전압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통과는 하죠. 도체를 그 감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은 영향을 흐를 수는 있지만 변화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든가 전압이 유도된다든가 XL이 존재한다든가 하지는 못합니다. 직류 성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인덕터가 고장났는지 안 됐는지 중간에 단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냥 우리가 단락 테스트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일에 인덕스 코일이 두 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DMM의 멀티미터 저항 모드로 놓고 측정을 했을 때 어디 중간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저항이 무한대로 걸리겠죠. 그래서 파손됐을 때는 저항이 무한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저항을 이렇게 저항값을 갖는 경우에는 정상 동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주파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양 단자를 측정을 해보면 그 코일이 갖는 저항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실험하는 그 코일은 대략 한 100mH짜리이고 110mm, 실제로는 110mH가 나오는데 그것이 갖는 내부 저항은 보통 한 130ohm, 140ohm 정도 됩니다. 전압은 전류보다 앞선다.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 이렇게 합니다. 엘리 is iceman 이렇게 코일과 콘덴서를 전압과 전류의 의상차를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 is iceman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L은 코일이죠.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인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앨리스 아이스맨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 예.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동일한 동일 주파수의 정연파이다. 주파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폭이나 위상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코일인 경우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앞서고 또 전압과 전류의 최대치는 X 오메가 L이다. 왜냐하면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XL 곱하기 I. 그런 그 XL의 B에 의해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코일 전압 V는 XL 곱하기 I.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음의 법칙을 생각을 했을 때 저항에서의 오음의 법칙은 V는 이꼬로 RI였죠. 정확하게 VR에 걸리는 전압.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의 리액턴스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콘덴서도 VC는 XC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XL은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LI. 거기서 우리가 또 전류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XL과 VL, 오메가 L, 2파이 FL 유도성 리액턴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압 관계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건데 90도 이상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R이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L입니다. 90도 이상 차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전압의 페이지압은 이게 V가 되죠. 전체 전압 V. 이게 세타가 되고 따라서 V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그냥 더하면 안 되고 페이지 합을 통해서 이와 같이 VR 제곱 더하기 VL 제곱 이렇게 구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게 되면 같은 저항이나 같은 코일에 두 개가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더해주면 되지만 저항과 코일이 위상차가 90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압을 항상 페이지압으로 이와 같이 페이지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피던스는 이제 그 임피던스 페이저들을 보면 회로에서 저항과 코일이 있는데 코일의 리액턴스 값 XL은 단위는 같지만 저항과 그대로 더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복수 페이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죠. 플러스 Y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쳐야지 이거 없이 임피던스인데 이렇게 세타가 되고 이것의 크기는 전압에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저항에 걸리는 저항값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서로 페이즈 합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Z는 이꼬로 임피던스는 복수수로 표현하게 되면 J, XL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세타는 R과 Z의 위상차인데 바로 R분의 Z 이렇게 되겠습니다. R분의 X R분의 XL이죠. 왜냐면 이게 탄젠트가 이 부분이니까 R이고 이게 XL이니까 그래서 R분의 XL 혹은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로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상차를 구하는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와 같은 그림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압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전류입니다. 이 부분이 전압, 전류다. 그래서 두 부분이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축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대로 확대해서 측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 이게 시간을 읽어서 위상차를 측정을 하면 그 위상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t분의 전체 주기분의 의상차, 실제 의상시간 곱하기 360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의상차가 되는 거죠. 두 전압과 전류의 의상를 각도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43.2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위상차를 할 때 접지를 일단 갖게 해줘야 됩니다. 접지를. 채널 1과 채널 2 접지를 공통 접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채널 2와 채널 1에 볼트 퍼 디비전을 갖게 해줘야만이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하나는 눈금당 전압을 2볼트로 하고 하나는 1볼트로 하게 되면 여기에 접지에서 만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측정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평축을 이렇게 그 타임 퍼 디비전을 조정을 해서 지금 위상을 좀 최대로 여러 사이클을 보게 되면 오차가 커지게 됐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표현을 해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위상 부분이 어떤 측정의 오차가 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를 측정을 해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고 오늘 실험하는 실험회로는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을 10V 피크 투 피크로 합니다. 신호 발생기의 출력이 보통 이제 진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10V 위에서 밑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V라는 거죠. 10V를 가해주고 주파수는 2kHz, 3kHz, 5kHz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10kHz,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엑셀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엑셀이 커지면 엑셀에 걸리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때 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mH, 실제 실험 시작하기 전에 측정을 해 보니까 110mHz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실제 고려를 할 때는 110mHz로 확인을 해야지 실제 측정한 값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K의 실제적인은 3.26kΩ이었습니다. 이거는 110mHz이고, 그리고 이제 오슬로스코프 채널 1을 여기 측정하고 전체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채널 2는 RL 저항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V를 측정하고 VL을 측정하죠. 그러면 그 코일에 관련된 전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코일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와 같은 측정을 합니다. 2kHz일 때 인가되는 입력 전압,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 예, 전류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그 VR이고, 그 다음에 측정된 저항값이 우리가 3.2 이렇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전류값을 측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요도성 리액턴스는 VR 곱하기 VL 곱하기 R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구하냐면 XL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걸린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근데 우리가 전류는 방금 여기서 구한 것처럼 전류는 R분의 VR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VR 곱하기 VL 곱하기 R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과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을 합치면 우리가 그 X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는 거에 따른 값을 우리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고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하죠. 이미 우리 주파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L 값을 알고 있으니까 측정을 했으니까 실제로 계산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상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파형의 주파수 2kHz하고 10kHz의 파형의 위상차를 알게 되면 우리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했을 때 실제로 측정값의 위상차가 얼마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위상, 전압과 전력 위상차의 공식이 있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지금 미리 계산을 해보면 2파이 F 주파수가 2kHz일 때는 L 값은 110mHz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2파이 FL 혹은 R분의 오메가 L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 값은 22.97도입니다. 즉 V가 I보다 22.97도가 빠른 거죠. 이렇게 앞서가는 거죠. 이게 전압 V다 그러면 전류는 22.97도만큼 늦게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10kHz일 때는 64.74도. 이게 이제 계산값이죠. 계산값. 계산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험을. 네. 오늘은 그 코일의 인덕턴스의 특성과 그리고 인덕턴스, 유도 리액턴스, XL이라는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위상을 측정을 해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는 실험은 이와 같은 코일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발생기가 피크 투 피크, 즉 첨두 간 전압이 10V가 인가가 됐을 때 이 코일과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피크 투 피크를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주파수를 그 진폭은 10V로 하지만 주파수는 2kHz, 3kHz, 5kHz, 10kHz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그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실험을 하면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때는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고, 그러니까 인가되는 전압이죠. 인가되는 전압이고,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때는 직접 오실로스코프를 이렇게 양단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에서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체 전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코일의 인덕턴스가 지금 100mH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코일의 저항, 즉 유도 리액턴스 XL은 어떤 식으로 값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측정하는 방법은 이 양단의 전압을 그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서 흐르는 전류 저항에서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고, 이 저항값을 나눠주게 되면 이 그 L과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을 그 저항으로 전류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XL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직접 파형을 관찰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이와 같은 그 코일 지금 104로 되어 있는데, 104 여러분들이 보시면 104라고 되어 있죠. 104 코일 값을 읽는 방법은 104 그러면 저항의 칼라 코드처럼 10 앞에 있는 두 자릿수가 값을 얘기하고, 세 번째 숫자는 승수로 10의 승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104는 10 곱하기 10의 4승, 단위가 마이크로 헬리입니다. 마이크로. 그러니까 헬리가 있고, 코일 값의 단위는 헬리가 있고, 미리 헬리가 있고, 마이크로 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4는 10의 5승 마이크로 헬리입니다. 따라서 1미리 헬리는 1000 마이크로 헬리이기 때문에 결국 100미리 헬리가 되죠. 그래서 실험 전에 이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오늘 실험을 할 때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그 보드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실험에 사용되는 보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실험에 사용되는 보드를 만들었는데, 오늘 사용된 그 코일은 104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값은 110m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값은 3.3kΩ인데 실제로는 3.26kΩ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코일의 값을 측정할 때는 이 코일 값은 멀티미터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LCR 미터라고 그래서 코일이나 콘덴서 값, 그 다음에 저항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CR 미터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멀티미터로, 이 같은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그 사용하기 전에 코일을 이제 그 결선하기 전에 코일의 그 불량이냐 아니냐는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도선을 감은 거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저항 모드로 넣습니다. 저항 모드로 넣고 코일의 양쪽에 두 선을 연결을 해서 저항값이 무한대로 나오게 되면 끊어진 거죠.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143ohm이 나왔습니다. 143ohm. 그러니까 코일 안에 무수히 많은 얇은 가느다란 도선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저항이 143ohm.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회로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와 같은 회로에서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입력 단자에 신호 발생기에 전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와 같은 회로가 연결돼서 코일이 걸려 있고,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일 내부 저항이 143oh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143ohm이지만 우리가 이 외부에 직렬 연결된 저항값이 3.3kΩ이기 때문에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되겠죠. 10분의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보통 직렬 저항이 10분의 1보다 작게 되면 그 저항은 약간 이제 우리가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이 143ohm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우리가 실험하는 정밀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밀 측정에서는 이것이 다 오차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 회로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회로, 그것을 실제로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즉 신호 발생기를 연결하고 오실로스코프 채널 1과 채널 2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코프 그라운드는 한 채널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 코일에 걸린 전압은 두 채널의 매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은 입력에 인가해주는 파형이 되겠고, 채널 2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결국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크기는 다르지만 위상은 전류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동일 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회로의 위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할 때는 채널 1과 채널 2의 위상차를 구하게 되면 바로 이 회로 전체의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회로와 그 각각 계측기와 오실로스코프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현재 신호 발생기의 출력입니다. 신호 발생기, 이 신호 발생기에서 출력을 현재 지금 이 회로의 플러스 단자에 신호 발생기의 입력 단자가 입력 단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호 발생기 접지는 여기 마이너스 단자에 이렇게 검은색 단자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의 채널이 2채널인데 위상을 측정하려면 2채널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안의 접지와 신호 발생기 접지를 이렇게 공통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채널을 연결할 때 둘 중에 하나만 그 실험 회로에 접지랑 연결하면 나머지 한 채널의 접지는 연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오실로스코프의 접지와 회로의 접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채널 안을 코일 앞단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코일 앞단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2의 프로브는 실험 전에 이 스코프의 프로브의 교정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1대1 프로브이기 때문에 1대1로 프로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자, 그래서 채널 2는 그라운드를 연결하지 않고 저항의 입력단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 스코프를 확인해 보면 이제부터 스코프 화면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이쪽 부분에 이 채널 2, 이 하늘색이 채널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채널 1입니다. 이제 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크기를 대략 비교하려면 이 접지의 위치를 같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의 위치를 같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입력단 지금 여기 지금 신호들이 막 선들이 엉켜 있어서 약간 이제 파형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접지를 일단 커플링 단자를 조정을 해서 같은 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DC 채널 안을 눌러서 입력 커플링 조절해서 접지를 놓고 이것을 채널 안을 일단 하고 이것을 방향키를 조절해서 수평 방향키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채널 안이죠. 채널 안을 접지를 해서 해놓고 이제 여기를 접지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접지를 해놓고 이제 DC 모드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채널 안은 됐고 채널 2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채널 2의 접지는 지금 위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커플링을 접지로 해서 방향키를 조정을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지가 같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DC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메스 단자, 채널 1과 채널 2의 메스 단자,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빼게 되면 아까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 단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접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것도 이 위치 단자를 조정을 해서 이 메스 단자의 상하 좌우는 여기서 이거는 채널 안의 수직 이동 단자, 이거는 채널 2의 수직 이동 단자입니다. 메스 단자는 요 만능 단자, 유니버설 단자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요걸 이용해서 수직 눈금 단위도 조정할 수 있고 위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려면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방향키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게 접지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다. 그러니까 아까 요 부분, 여기 메스라고 써 있는 부분, 요 부분이 현재 접지 단계입니다.
접지력이 돼 있죠. 그래서 채널 1, 채널 2, 매스 단자를 접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금당, 수직 눈금당 전압을 현재 2V로 되어 있죠. 한 눈금당 2V,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코프의 수직 단자는 전압이고 수평 단자는 시간 인축이라 그랬죠. 현재 100 마이크로 세컨드로 되어 있고 수직 눈금이 눈금당 2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채널 1과 채널 2랑 같게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V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1을 켜고 채널 2를 켜게 되면 현재 신호 발생기에서 들어가는 전압값에 의해서 노란색은 노란색 채널 1, 하늘색 채널 2, 빨간색 두 채널의 뺀 값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R과 L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의 각 입력 전압, 그리고 채널 2 하늘색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빨간색은 코일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세 가지 전압이 동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력 전압은 10V로 하고 지금 현재 10V로 조정되어 있고 사인파고 주파수가 2kHz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kHz의 교류 파형이 피크 투 피크가 10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V죠. 지금 보면은 채널 1도 눈금당 2V, 채널 2도 눈금당 2V, 그 다음에 이 두 채널을 빼는 값도 눈금당 2V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이 전압을 바꿔주면 되죠. 이것이 바꿔주고 1V로, 1V로 하면 더 크게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10V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5V, 밑으로 5V, 그러니까 2칸 반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 전압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주파수를 변경함에 따라서 주파수와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그때의 전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kHz, 3kHz, 5kHz, 그리고 10kHz, 이럴 때 각 그 소자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입력 전압, 이런 관계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V 피크 투 피크 입력단에 걸린 전압은 제대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코일에 걸린 전압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나타나도록 하고 일단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메저 버튼을 누르면 되죠. 메저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널 2로 되어 있는데 채널 1에 신호원을 채널 안에 했을 때 값을 메저 버튼을, 채널 2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동작은 하지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널 안의 전압을 우리가 매저를 해보면, 채널 안 전압을 매저를 해보면 5V,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V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0V죠. 최대 값은 5V, 그리고 이걸 또 바꿔보면 주파수가 아니고 채널 안에 종류를 RMS, 최소값, 최대값, 상승시간, 하강시간, 상승펄스, 하강펄스, 듀티 사이클, 위상, 지연, 주파수, 주기, 평균치, 첨두치, 바로 이제 10.2V, 10.1V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그 신호 발생기에서 10V라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는 거죠. 0.1V 정도에. 그래서 10.1V가 지금 들어갑니다. 2kHz일 때. 자, 그랬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이제 해보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저 버튼을 하고, 이때는 이제 채널 1의 전압을 안 보이게 하고, 예. 채널 2의 전압을 이제 매저를 해보죠. 매저,
신호원을 채널 2로 했을 때 최대값이 아니고 첨도간 전압을 해줘야 되겠지. V 피크 투 피크니까 주파수, 주기, 평균치, 첨도치. 그러니까 8.96V. 그 8.96V가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8.96V 이미 측정을 해주죠. 사실은 여기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커서의 종류로가 시간축이 있고 진폭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진폭을 측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진폭, 신호원은 채널 2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 1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 1을 현재 다이얼로 이동해서 조정을 하고 커서 1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 커서 2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여진 신호의 진폭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커서 1과 커서 2에 8.72V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략 아까 우리가 그 측정됐던 거와 똑같죠. 8.72V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방금 봤던 것처럼 매저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도치 전압을 8.96V라고 그랬습니다. 8.96V 8.96V가 돼 있고, 자, 커서를 다시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우리가 커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필요는 없죠. 오실로스코프가 알아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kHz 10V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8.96V인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 지금 코일과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일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양단의 전압은 빨간색으로 나왔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빼게 되면 아까 보면 채널 안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죠. 거기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빼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의 이유는 우리가 직접 멀티미터로 측정할 때처럼 코일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여기다 수직 입력 단자 접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 회로의 접지하고는 저항 3.1kΩ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 접지가 되고, 또 이 부분의 저항이 아까 보면 100옴 정도의 저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채널 안에 입력 단자와 접지하고 굉장히 작은 저항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이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계측기에, 특히 오실로스코프에 과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때는 항상 접지를 회로의 접지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압에서 여기 있는 전압을 빼서 하는 방식으로 측정해야만이 올바른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불완전한 접지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로를 측정할 수 있고, 또 회로의 그 채널하고 오실로스코프의 채널과 그라운드 사이에 그 적은 저항으로 인해서 쇼트가 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스코프가 손상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올바른 측정 방법은 이와 같이 오실로스코프로 할 때는, 멀티미터로 측정할 때는 양단을 곧바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지만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것처럼 채널 안에서 채널 2를 빼는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간색 단자 채널 안 빼기 채널 2의 신호가 바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는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측정을 해서 보면 지금 눈금당 2V이기 때문에 아까 전체 입력단화 10V,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8.96V였는데 이것도 매저를 해보겠습니다. 매저를 할 때 매저하려고 하는 신호가 매스 신호니까 4. 약간씩 이제 변동이 있는데 지금
케이블이 좀 길고 서로 막 엉켜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4.0V 정도 되네. 3.92, 4.0V. 예. 예, 4.16, 4.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4.0V, 4.16V. 예. 4.0V 정도로 하겠습니다. 4.0V. 자, 그러면 입력되는 전압은 10V고, 그리고,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4V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8.96V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키르요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 저항에 걸린 전압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그냥 더해서 입력 전압이 되는 게 아니죠. 페이저 합에 의해서, 즉 입력되는 전압 10V는 루트 코일에 걸리는 전압 제곱 더하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제곱,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즉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8.96이니까 9죠. 대략 9의 제곱 물론 루트를 하게 되면 10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계산은 이제 결과 분석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kHz 찔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체 입력 전압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위상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란색이 인가되는 전압 파형이고, 그리고 빨간색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 그리고 파란색이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저도를 보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 사이에는 90도 이상 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육안으로 대략 해보죠. 입력되는 전압을 빼보겠습니다. 네, 빼보면 이게 빨간색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늘색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데, 우리가 좀 크게 보기 위해서 눈금당 전압을 1V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V로 이렇게 바꿔보고, 그리고 그 메시 전압을 수직 눈금을 1V로 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1V로 이렇게 되죠. 자, 대략 보면 여기서 코일에 걸린 전압이 빨간 전압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요 꼭지점하고 이 부분하고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요 저항에 걸린 전압이 피끝일 때 이것은 0V가 되죠. 정확하게 이 빨간색 전압이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린 전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일에 걸린 전압이 플러스 Y축에 있을 때 X축에, 플러스 X축에 그 저항에 걸린 전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수직 관계. 그래서 90도, 코일에 걸린 전압이 저항에 걸린 전압보다 90도 이상이 앞서갑니다. 이것은 전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로 전체의 전류와 코일에 걸린 전압과도 90도 이상이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전류하고는 다시 또 눈금을 2V로 해놓고 2V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전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상을 따질 때는 코일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가되는 입력 전압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의 위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값으로 교류해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크기가 아니고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그 위상은 바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동위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코일은 전압을 전류보다 90도 앞서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콘덴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저항은 전압이나 전류나 위상이 같습니다. 크기만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파형의 위상은 바로 전류의 위상과 같기 때문에 전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우리가 구하려면 바로 입력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상 측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일단 매스 값을 없애고 항상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접지를 갖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접지를. 지금 약간 이동을 그때 그 사이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갖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접지를 갖게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가능한 이 시간축을 확대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위상차는 어느 곳에서 측정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꼭지점을 찾는 건 불분명하니까 이 접지선과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두 간격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파형은 10kHz이기 때문에 2kHz이기 때문에 0.5ms이죠. 주기는 우리가 곧바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커다란 파형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확대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죠. 두 개의 시간. 그래서 현재 한 눈금당 25 마이크로세컨드인데 노란색 부분이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지만 전류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파형의 위상차, 지금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가죠. RL 회로인 경우는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것은 커서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진폭이 아니라 시간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커서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 1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전압의 그라운드 축과 만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가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커서 2를 또 조정을 해서 또 이것도 접지 단자와 연결하는 그 파형을 정확히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신호를 크게 볼수록 좀 더 정밀한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눈금에서 보는 것처럼 커서 위치를 0으로 해놓고 커서 2가 28 마이크로세컨드, 즉 델타 T는 28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 두 개가 이제 위상차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주기분의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주기는 0.5ms고, 그리고 이 두 파형의 위상차가 28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따라서 위상차는 28 마이크로세컨드 분의 0.5ms니까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500 마이크로세컨드겠죠. 그래서 500분의 28 곱하기 360도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2kHz일 때 이 RL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오메가 값, L 값도 아니까 식에 따라서 또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타는 우리가 그 교류식에서 RL 회로에서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됩니다. L 값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오메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2 파이 F니까 2 곱하기 파이 3.14 F가 지금 2kHz니까 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서 그 아크 탄젠트 R분의 R은 지금 3kΩ입니다. 실제로는 3.26k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RL 회로에서의 그 위상차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지금까지 실험한 게 우리가 지금 2kHz일 때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입력 전압 이것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복을 또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3kHz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kHz를 위해서 예, 3kHz를 위해서 우리가 신호 발생기를 이제 프리퀀시 버튼을 눌러서 3.0 kHz 엔터 이렇게 누르면 주파수가 3kHz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3kHz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시간축을 이제 이게 커서를 다 이동했으니까 커서는 오프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은 바꾸지 않고 주파수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아까 약간 이제 파형이 바뀌었죠. 3kHz일 때니까. 이렇게. 3kHz일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입력 전압, 다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메저 버튼을 눌러서, 이때부터는, 채널한 전압을 측정하겠습니다. 첨도처가 10.2V. 이건 바뀜이 없겠죠. 10.2로 우리가 바꾸지 않았는데 약간씩 이제 신호 발생기 출력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10.1, 10.2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2를 바꿔줘야 되겠죠. 채널 2의 첨도간 전압은 8.32V입니다. 8.32V. 저항에 걸린 전압이죠. 그리고 매스에 걸린 전압은 5.36V 이렇게 되겠네요. 5.36V. 그래서 아까는 4.0V였는데 약간 전압이 커졌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우리가 바꾸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코일 값은 그대로고 뭐만 바뀌었냐면 주파수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크게 하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저항에 걸린 전압은 아까보다 작아졌습니다. 우리 2kHz일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8.96인데 지금은 8.3이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5.36으로 커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주파수를 5kHz로 올려보겠습니다. 5kHz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5kHz 파형에 들어갔을 때 주파수가 이제 커지니까 더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축을 늘려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해도 코일에 점점 전압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걸린 전압이 지금 신호원이 매스 값이니까 7.36V입니다. 7.36V. 그리고 메저 버튼을 눌러서 신호원을 이제 채널1은 뭐 입력 전압이니까 변함이 없겠죠. 저항에 걸린 전압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채널 2 전압은 7.2V였습니다. 7.2. 아까 우리가 3kHz일 때는 8.3이었는데 7.12V, 7.04V, 04V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XL이 되겠습니다. XL. 유도성 리액턴스. 근데 XL은 바로 E-FL입니다. 주파수와 L 값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실험 회로에서 L은 고정되어 있죠. 결국 주파수가 2kHz, 3kHz, 5kHz 이렇게 주파수를 크게 하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kHz일 때는 4.0V, 3kHz일 때는 5.36V, 7kHz일 때는 7.36V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결국 XL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XL,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E-FL이기 때문에 L 값을 고정이 돼 있으면 주파수가 커지면 함께 커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게 되면 저항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서로 페이즈 합에 의해서 전체 전압이 되는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0kHz로 바꿔보겠습니다. 10kHz 주파수를 10kHz로
하고 kHz를 하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육안으로 봐도 빨간색 즉 코일에 걸린 전압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입력 전압이 거의 다 그쪽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매저를 해보겠습니다. 스코프가 이제 매저를 해서 채널 2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매저 채널 2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64V가 됩니다. 첨도값이. 여기서 첨도치라는 것은 위 꼭대기에서 밑에 꼭대기까지 대개 4.64V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칸에 2V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4.64V. 그리고 매스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신호원을 매스로 하게 되면 9.2836V, 9.28V가 됐습니다. 즉 주파수를 올림에 따라서 아까 5kHz일 때는 7.36V인데 9.28V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위상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kHz일 때는 28 마이크로세컨드의 위상차가 생겼는데 지금 10kHz일 때는 위상차가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은 이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타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 R분의 오메가 L입니다. 즉 XL입니다. XL이 커질수록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위상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즉 이때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코일의 전압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려면 전압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눈금을 1V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저항에 걸린 전압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접지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축을 조정을 해서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입력되는 전압이고 저항에 걸린 전압인데 전류 위상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압이 앞서 있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일정한 시간을 지연을 세타만큼 지연한 다음에 그때 전류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앞서 있는 거죠. 즉 이때 전압은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 있는 겁니다. 그 세타가 얼마냐? 전체 주파수는 10kHz니까 주기는 10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0.1ms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채널 안에 현재 매저 주파수를 측정해 보려면 주파수는 우리가 앞에 지금 10V가 인가되어 있고 지금 10kHz 들어가는 건 정확히 아니까 우리가 0.1ms가 주기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마이크로세컨드죠. 10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눈금당 1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10칸이니까 100 마이크로세컨드. 바로 100 마이크로세컨드는 0.1ms가 되죠. 그래서 채널화는 일단 주기는 그 0.1ms라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델타 T죠. 이 전압과 입력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차가 얼마냐. 그래서 이때 커서를 아까처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돌려서 채널 안에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커서 툴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또 요 접지에 그라운드에 만나는 그 위치를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 22 이렇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정확히 보면 약 한 17.20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위상차는 주기가 0.1msec, 즉 100 마이크로세컨드고 이게 17.20 마이크로세컨드이기 때문에 곱하기 360도를 해주게 되면
위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분석을 해보면 대략 우리가 지금 파악했던 것처럼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그 커짐에 따라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같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 보면 이제 커서를 이동을 없애버리고요. 이제 빠른 속도로 제가 주파수를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저 버튼을 해서 이제 신호원을 매스로 해 놓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kHz죠. 그래서 주파수를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주파수를 9kHz로 빨간색 단자를 한번 보세요. 8kHz. 전압이 점점 커지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3kHz 이렇게. 좀 더 세게 해서 많이 보이게. 네,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지금 4kHz인데 올려 보겠습니다. 빨간색 전압이 이거만 없애버릴까요? 네, 빨간색 전압만, 코일에 걸리는 전압만 보게. 주파수를 올려보면 주파수가 지금 4kHz, 5kHz, 6kHz, 7kHz, 8kHz 전압이 커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14kHz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안 증가하는 것은 증가되지 않는 것은 이게 입력 전압이 10V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겠죠. 지금 값이 거의 지금 10kHz, 11kHz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10kHz 때만 해도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9.28V니까 거의 그 입력 전압과 비슷해졌죠. 그래서 지금도 매저를 해보면 네. 매스를 해서 보면 전압값이 첨도간 빨리 해서 네. 지금 13kHz를 했으니까 첨도간 전압이 9.68V, 9.68, 9.8V, 6V 이렇게 됩니다. 거의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10V인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니까. 그래서 결국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그 입력에 흐르는 전류, 흐르는 전류 곱하기 XL, 즉 코일 리액턴스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세 개의 파형, 이거죠. 노란색은 입력되는 전압, 그 다음에 하늘색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 빨간색, 이것들이 이렇게 위상이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측정되는 전류는 저항값을 아니고 저항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에 저항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금방 측정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항값을 아니까 이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또 아니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이 주파수에서의 XL 값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양단의 전압을 측정해서 여기서 저항에서 구한 전류를 가지고 나눠주면 XL이 되겠죠. 그래서 회로의 전체 전류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실제로 측정된 그 세타 1과 세타 2, 즉 2kHz일 때의 세타와 그리고 10kHz의 세타, 즉 28 마이크로세컨드, 17.2 마이크로세컨드 각각 그 위상차가 생겼는데 그것을 실제로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세타를 구해보고 우리 실제로 계산값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일에서의 그 인덕턴스, 그리고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 그리고 그 위상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R과 L이 직렬로 되어 있을 때
회로의 위상차가 어떻게 생기는가? 전압이 세타만큼, 전압이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의 위상이라고 했죠. 세타만큼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코일의 전체 전압하고는 세타만큼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90도 이상이 앞서갔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지금 여기가 이쪽에 밑에 와 있는데 여기는 여기 끝에 와 있죠. 그래서 여기 피크에 와 있는데 여기는 밑에 와 있죠. 그래서 90도 이상 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전압이 하늘색 전압보다 앞서가는 거죠. 여기는 여기서 꼭지 피크점인데 이거는 늦게 피크점이 생기죠. 그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작은 전압인데 90도 늦게 또 작은 전압이 생기고, 그래서 빨간색 전압이 먼저 위상이 빠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전압이. 이것도 우리가 세타 측정하는 것만큼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주면 됩니다. 주파수는 똑같기 때문에 2kHz다 그러면 0.5ms 한두 분에 두 개의 위상차를 해주면 정확하게 90도 위상차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에서 한 실험을 RL, XL 그 위상 측정한 것을 각각 우리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즉 2kHz일 때 입력 신호 발생기에서 입력은 다 10V씩 이건 변동이 없겠죠. 그리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2kHz 주파수가 인가됐을 때는 4V, 그리고 3kHz일 때는 5.36V, 5kHz 주파수일 때는 7.36V, 10kHz일 때는 9.28V로 이렇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XL입니다. 즉 XL과 전류는 이제 약간씩 이제 줄어들지만 XL이 커지기 때문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 역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주파수가 작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호 발생기가 이렇게 있고 코일이 여기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L이라고 하고 인가되는 전압을 V라고 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VR이라고 그러면 이 관계는 이런 관계였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즈 합이다. 이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은 그대로인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공식, 즉 VR, 여기서 측정한 VR,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하고 실제 우리가 사용했던 저항값이 3.26kΩ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46K였습니다. 2kHz일 때는 2kHz일 때에는 1.46K가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 XL 값입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3kHz로 올라가니까 2.10K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kHz로 늘어나니까 3.45K, 6.52K. 여기서는 XL은 이꼬로 2πfL이니까 그래서 L은 110mHz로 고정이 되어 있고 2π는 상수고 결국 XL과 주파수와의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커지니까 이것도 그대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XL도 커지고 전류는 이제 XL이 커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왜냐하면 임피던스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R제곱 플러스 XL제곱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XL이 커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Z분의 V가 되니까 이제 Z가 커질수록 혈액에 흐르는 전류도 작아지는 것을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측정한 값과 계산한 값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차는 전압을 측정한다 할 때 측정 오차라든가 그리고 각 선로에서 이제 생기는 뭐 누설 전류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측정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커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상입니다. 위상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2kHz일 때, 2kHz일 때 위상차가,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28 마이크로 세컨드였습니다. 그래서 2kHz일 때는 주기가 0.5ms이기 때문에 20.16도의 위상차가 생겼습니다. 즉, 전압과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게 V다. 그러면 20.16 이런 형태로 20.16 세타만큼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고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더 커지니까 17.2 마이크로 세컨드의 위상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위상차는 주기가 0.1ms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위상차는 더 커졌죠. 61.2도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도하고 우리가 이제 계산한 값, 우리가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혹은 아크 탄젠트 R분의 2파이 FL이라는 위상차, RL 회로에서의 위상차 구하는 공식을 대입을 해서 해보니까 계산값은 22.97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험한 값은 20.16도인데 22.97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델타 T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존재하는 거고, 아까 우리 신호 발생에서도 보는 것처럼 10kHz, 2kHz를 하더라도 약간씩 이제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델타 T를 측정할 때 오차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래서 뭐 29 마이크로세컨드나 27 마이크로세컨드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또 30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1, 2 마이크로세컨드 여기에서의 오차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0kHz일 때는 64.74도가 계산값입니다. 계산값인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61.2도입니다. 여기서도 약 0.5% 정도 60도에 3도 정도니까 그 약 5% 정도 그 오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델타 T를 측정하는 데서 오차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RL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론을 학습을 했고 그리고 RL 회로를 직접 만들어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